아버지가 평생 일하셨던 공장이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셨죠. 그 공장에서 나온 돈으로 우리는 학교를 다녔고 밥을 먹었고 가끔은 외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장에 불이 꺼졌습니다.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해에만 5만 6천 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에 150개 꼴이죠. 한 세대가 평생 바쳐 일군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상한 일이에요. 뉴스에서는 매일 수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7천억 달러 돌파, 무역 강국, 축하 분위기죠. 그런데 그 수출품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은 문을 닫고 있어요. 큰 배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배를 떠받치는 작은 나무들이 하나씩 부러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약 28%예요. OECD 평균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제조업의 진짜 심장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에요.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수천 개의 부품을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우리 동네 공단에 있는 작은 공장들입니다. 나사 하나, 볼트 하나, 작은 회로 기판 하나. 이게 없으면 대기업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요.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을 가보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부터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울렸고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어요. 점심시간이면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지금은 굳게 닫힌 셔터가 늘어났습니다.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어요. 30년 넘게 공단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장님도 한숨을 쉽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줄이 섰는데 이제는 12시가 넘어도 손님이 뜸하다고요.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없어진 거죠. 공장 하나가 무너지면 그 주변 생태계 전체가 같이 쓰러집니다.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면 그 그늘에서 자라던 풀들도 말라버리는 것처럼요. 식당도 죽고 편의점도 죽고 부품 납품하던 더 작은 업체들도 같이 쓰러져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경기 탓일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뿌리 깊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중국이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한국이 만든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핵심 부품을 팔고 그들이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로 수출하는 구조였죠. 30년 넘게 한중 무역에서 한국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180억 달러를 넘겼어요. 중국이 더 이상 우리 부품을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직접 만들거든요. 그것도 훨씬 싸게. 국내 기업의 85% 가까이가 한국 제품이 중국산보다 비싸다고 답했어요. 그중 절반 이상은 중국산이 30% 이상 싸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보는데 상대방은 반값에 답안지를 파는 거예요. 품질이 비슷하면 당연히 싼 쪽을 사겠죠. 중국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간 글로벌 제조업 점유율을 30%에서 40%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지금도 버거운데 상대는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안 만드는 걸 만들면 되지 않냐고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가능한 기업이 전체의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문제였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안에서도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수부진이에요. 최근 조사에서 경영이 어려운 이유로 내수부진을 꼽은 기업이 80%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여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대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만회라도 하지만 국내 시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탈출구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 비용 폭탄이 겹쳤습니다. 전기요금부터 보죠.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답했어요. 반월공단의 한 업체는 매출이 30억인데 전기료가 5억이 나옵니다. 매출의 15% 이상이 전기료로 나가는 거예요. 한여름에 에어컨을 끄고 버티는 공장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쓰러질 것 같다고 해도 에어컨을 틀면 회사가 먼저 쓰러지는 상황이니까요. 우픈 얘기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환율까지 뛰면서 수입 원자재 비용이 치솟았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55%는 늘어난 원가를 판매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늘어나는 상황. 월급은 안 올랐는데 물가만 오르는 거랑 똑같아요. 버티다 결국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구조를 알면 마음이 무거워지실 겁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로 살아갑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이 제품을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중소기업들이 공급하는 거죠.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세요. 맨 위에 대기업이 있고 그 아래 1차 협력업체, 그 아래 2차, 3차 협력업체가 받치고 있어요. 위에서 무게를 더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 아래가 먼저 부서집니다.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어요. 5년 계약을 맺어도 매년 단가 인하 요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원자재가 올랐든 인건비가 올랐든 그건 협력업체 사정이라는 거죠. 거절하면 거래가 끊깁니다. 다른 데 주겠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은 비용을 줄여야 하니까 협력업체 납품가를 깎습니다. 1차 협력업체는 자기 마진을 지키려고 2차 협력업체 단가를 깎아요. 2차는 3차를 깎고요. 결국 맨 아래에 있는 작은 공장이 모든 짐을 떠안게 됩니다. 밖에서는 중국이 밀고 들어오고 안에서는 대기업이 단가를 죄고 비용은 사방에서 올라오는데 가격은 못 올리고 사면초가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티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떻게 버티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더 심각한 문제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설령 이 모든 걸 버틴다고 해도 앞으로가 더 막막해요.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청년들이 제조업을 기피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오면 공단에 취직해서 기술을 배우고 나중에 독립해서 자기 공장을 차리는 게 하나의 삶의 경로였어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한테 공장에서 일해볼래 하고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젓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60대 이상 근로자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기존에 일하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하는 거예요. 어떤 공장에서는 숙련공 한 명이 30년간 쌓은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물려받을 후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 배울 수 있나요? 손에 익은 기술은 옆에서 보고 직접 해보고 실수하고 고치면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면 그 기술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있어요. 지금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그분들도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중소제조업 CEO의 67%가 60세 이상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예요. 이분들이 은퇴할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물려받으면 되지 않냐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 승계를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40% 이상이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승계를 거부한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에서 40년간 금형 공장을 운영해온 김 사장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김 사장이 아들한테 공장을 물려주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 그 공장 물려받으면 상속세만 몇 억이에요. 공장 팔아서 세금 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그 일 안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시는 거 평생 봤잖아요.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만든 공장을 물려받으려면 그 가치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공장 부지값이 수십억이라고 해도 그건 팔지 않으면 현금이 아니잖아요. 세금 내려고 공장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김 사장은 40년을 바쳤어요. IMF 때도 버텼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버텼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일어섰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버티면 다시 좋아졌는데 지금은 버텨도 나아질 게 안 보인다고요. 결국 공장을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날, 김 사장은 40년간 함께 일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인사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더 버티고 싶었는데 이제 한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일 오래 일한 직원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이 공장에서 30년 일했어요. 여기가 제 인생이었어요. 그날 밤, 김 사장은 혼자 공장에 남았습니다. 기계들을 하나하나 닦았어요. 처음 이 공장을 시작했을 때 샀던 프레스기,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30년 된 선반, 아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던 부품 상자들, 구석에는 첫 납품 때 받았던 감사패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걸 정리하면서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수, 포항, 서산, 광양, 이 지역들이 최근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지역 산업이 위험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렸어요. 그런데 중국이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을 가동하면서 공급 과잉이 생겼고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수의 일부 협력업체들은 월 매출이 100분의 1로 줄어든 곳도 있다고 해요.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그만큼 현장이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은 국력이라며 자부심을 가졌던 도시예요. 그런데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일부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고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용광로가 식으면 다시 켜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한번 꺼진 불은 쉽게 다시 켜지지 않습니다. 한때 취업만 하면 평생 걱정 없다던 지역들이 지금은 인구 유출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떠나는 게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들도 떠나고 있어요.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보면 제조업의 해외 투자 법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해졌기 때문이에요. 인건비도 낮고 전기료도 싸고 규제도 덜하니까요. 탈한국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답이 안 보인다며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늘고 있어요. 공장이 떠나면 그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던 더 작은 업체들도 일감이 사라집니다. 기술자들도 일자리를 잃고요. 뿌리가 뽑히면 가지도 말라요. 산업 생태계 전체가 텅 비어가는 겁니다. 과거 일본이 겪었던 산업 공동화가 한국에서도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은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센트, 그들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대부분은 비용 절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전략으로 비용 절감을 꼽았어요.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이 아니라 일단 쓰는 돈을 줄여서 버티겠다는 거죠. 공격이 아니라 수비입니다. 링거 맞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당장은 살아있지만 링거만으로 마라톤을 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다르게 접근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경북의 한 금융업체는 AI 기반 품질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사람 눈으로 하던 검사를 기계가 대신하게 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량률이 80% 줄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로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지금은 대기업들도 이 업체 기술을 탐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선박 부품 업체는 국내 시장이 어려워지자 동남아 시장을 개척했어요. 직접 현지에 가서 발로 뛰었습니다. 지금은 매출의 60%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어요. 바다가 마르면 다른 바다를 찾아간 거죠. 중국이 대량 생산에 강점이 있다면 한국 중소기업은 소량 다품종,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 소재나 정밀 부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작은 강자들이 있어요. 대기업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그 공장에서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곳들이요. 하지만 이런 사례는 아직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 버티기에 급급해요. 다시 김 사장 얘기로 돌아갈게요. 공장 문을 닫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은 요즘 매일 아침 습관처럼 공장이 있던 자리를 지나간다고 해요. 40년간 새벽마다 향하던 길이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겠죠. 지금 그 자리에는 임대문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6개월째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녹슨 셔터 앞에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40년을 바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가락도 다치고 허리도 나가고 그래도 버텼어요. 그게 다 헛된 건 아니었다고 믿고 싶어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들은 이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참 씁쓸해요. 내가 평생 한 일을 내 자식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니.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공장 불을 끄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자동차, 스마트폰, 냉장고, 세탁기. 그 안에는 이런 작은 공장들의 손길이 담겨 있어요. 볼트 하나, 나사 하나까지 누군가가 밤새워 만들어서 납품한 거예요. 그 생태계가 무너지면 우리 일상도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향하던 그 공장, 기름 냄새, 기계 돌아가는 소리, 땀에 젖은 작업복, 퇴근길에 사오시던 붕어빵 냄새, 그 모든 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 불이 다시 켜질 수 있을까요?